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무거운 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자이언트TV가 정말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분 모르시면 사실 간첩이죠. 자, 여의도의 현인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문님을 모시고 한국 증시의 현황과 미래, 그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유튜브 출연은 자이언트TV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네, 이제 시장이 3,10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영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기회가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체크하면서 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워낙 장 자체가 역사상 처음 맞는 장이다 보니까 매우 바쁘게 지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2020년 주식시장은 정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작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500이 깨졌었잖아요. 그쵸, 1,400까지 갔죠. 네. 그리고 그 코로나 위기는 과거 사스 때나 그리고 뭐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와는 달리 한 번도 없었던 락다운 조치가 장기적 간에 걸쳐서 있었고요. 예전에 이제 9.11 테러 때는 미국 공항을 한 일주일 동안 폐쇄한 적도 있긴 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여행이 금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 대공황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예, 국가 간의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어떤 교역이 확 줄어들고, 그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수출 현황과 많이 연동되잖아요.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런 수축된 교역에 의해서 주식시장도 크게 폭락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이제 주식가가 폭락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100 간다라는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1,100 간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인버스 곧버스도 많이 잡으시고 그죠. 근데 그 1,100 간다라는 논리는 2008년 리만 사태 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S&P 500이 35% 빠진 게 아직까지 덜 빠졌다. 예, 한 50%는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고요. 그 논리에서 이제 시장의 오류가 발견된 거죠. 실제로 작년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더 늘었죠,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상황하고는 달리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을 보면 이런 엄청난 락다운 조치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마구마구 망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들이 많이 망할 거다. 예,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재현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해를 보냈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50% 마이너스 상황이라기보다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블랙 먼데이 때는 주가 조정이 30% 똑같이 있었지만 금융 시스템 붕괴가 없었죠. 그리고 경제가 뭐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와 같은 그런 주가 반등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2018년, 19년,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경제는 약간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 2년에다가 코로나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까지 합쳐서 강한 리바운드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강한 리바운드를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2021년까지 3,000포인트가 가는 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미 이제 3,000이 왔잖아요. 네네. 3,200까지도 한번 뚫었었는데, 지금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작년과 같은 상황에는 그런 1,500을 깨고 나서 강한 자율 반등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폭락장에서 공포를 사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PBR이 2,500에서 2,600이 1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PBR에 대비해서 지금 1.2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은 이제는 미래, 올해 좋아질 걸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 올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부분을 다 반영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반영을 이미 다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는 장에서는 두 가지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예, 이 변동성은 어떻게 야기되느냐 하면요. 시장의 대중들의 그 어떤 열광에 의해서 프리미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돌발적인 악재에 의해서 또 한번 확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보면 지수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이게 했을 뿐인데 이 변동성에 잘못 매매하시면 어떤 분은 변동성에 꼭지에서 사서 밑에서 손절매를 해서 마이너스 20-30%가 나신 분들도 올해는 발생할 거고요. 그 변동성을 잘 선순환으로 잘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지수는 지나고 보면 2021년도 코스피 지수가 뭐 10% 미만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끝났는데 어떤 분은 20-30%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참 사실 그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번째는 여전히 산업별로 보면 작년 코로나 때처럼 두려운 산업들이 있고 두려운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하기. 예, 왜 두렵냐면 코로나라는 위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망가져 있고요. 망가져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가 이런 락다운 조치가 해소가 되나? 3월, 5월, 8월, 12월? 이게 언제 정상화되지? 불확실하잖아요.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는 겁니다. 투자 수익으로 룸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네.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회복됐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월별로 독감 환자와 그 폐렴 환자의 수가 집계가 다 됩니다. 그 폐렴 환자 수가 제일 많을 때가 1, 2월 달이고요. 폐렴 환자 수가 가장 적을 때가 날씨가 가장 뜨거운 8월 달, 7, 8, 9월 달이 폐렴 환자 수가 제일 적습니다. 독감 환자 수도 그때가 제일 적고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은 7, 8, 9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시킬 거고 3, 4, 5월 달로 지나가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보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아주 소중한 정치 격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떤 내 개인적인 그런 성격에 의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니야. 바이든이 저렇게 정상화 시킨다고 정상화 되겠어? 다 아니라, 네. 그렇게 정상화의 과정을 밟겠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정상화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행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지노라든지, 지금은 살려면 아직 두려워요. 예, 아직까지도 장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때, 그때 주식 샀었더라면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틀림없이 아마 연말에는 그때 연초에 좀 샀었더라면, 정상화가 되기 전에 샀었더라면, 저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20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이 조정이 단기 조정에 그치고 다시 3,300, 400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의 조정장이 생각보다 조금 세게 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함 이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1월 8일 금요일 종가로 3,150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3,15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10%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가능해 보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뭐 2,500 되기 전까지 제가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3,000 가는 작이면 2,500에서 주식을 사도 20%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는 그런 좀 뭐 무모하게 들리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컨빅션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3,150에서 20% 지수가 20% 되려면 630포인트 그렇죠. 되잖아요. 네. 3,700 되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그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그 버핏 인덱스 있잖아요. 네. 제가 버핏 인덱스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합산 시총이 얼마냐면요. 3,150이었을 때 네. 코스피 시총이 2,200조, 네. 코스닥 시총이 400조 정도. 400조, 2,600조 정도. 네, 2,600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 정도 하거든요. 1.6조 달러요. 예. 네. 그래서 그 버핏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GDP가 그 나라의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체력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역기에 무게가 있잖아요. 예. 그 무게가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가총액을 들고 있는 체력을 GDP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네. 지난번 2018년도에 1월 달에 우리가 2,600 찍고 코스피가 다시 빠졌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 버핏 인덱스가 100%가 넘었었어요. 네. 네. 그때도 마음속으로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야, 과연 이번에는 우리도 리레이팅이 되면서 미국처럼 GDP 대비 150% 되는 그런 장흥으로 가려나. 네. 그때 당시에 2,600 갔을 때 코스피 내에서 실적을 견인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이 20배, 30배였냐면 네. 예, 하이닉스가 20조 이익 나오는데 시총이 한 60조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총 더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PER로만 따져보면 더 뭐 3,000, 3,500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2,600에서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이 버핏 인덱스는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하면서 늘 염두를 해줘야 되는 워런 버핏이 이래서 버핏 인덱스를 계속 보는구나. GDP 대비 시총.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무거운 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2,500 밑에서도 제가 한번 뭐 작년 8월에서 10월 말까지 대주주 과세 요건을 하고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조정이 무섭지 않은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빠져봐야 2,250. 실제로 2,450 찍었다가 2,280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예, 주가가 싼 구간에서 또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서는 어떤 악재가 터져도 그렇게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버핏 인덱스가 130% 수준에서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긴다면 그때는 뭐 지수가 10에서 15%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염두해 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금 관리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예. 지수가 10% 빠진다라고 생각하자고요. 네. 예. 3,150에서 이제 10% 정도 빠졌어요. 2,800이 됐어요. 네. 예. 이때 내가 내 계좌에 주식을 70%만 들고 있고요. 현금이 30%가 있으면 이 조정이 엄청난 반가운 조정이 됩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현금 비중이 많을수록 반가운 조정이 되죠. 네. 근데 내 현금이 100%인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130에서 200%, 뭐 수당론이라든지 그죠? 신용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장 될 때 그냥 내친 김에 짧고 굵게 벌어야지 하면서 레버리지를 만약에 200%를 가지고 계시면
이 10%의 조정이 엄청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을 때 자금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위기 때도 결국은 이제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면서 1,500을 깨는 장이 왔었잖아요. 그 장에 자금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고요. 자금 관리가 돼 있지 못한 분들은 소위 말해서 깡통이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3,150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돼요? 자금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금 관리를 현금 비중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버려야 되죠. 지금은. 예, 욕심을 버리고 조금 인내를 하고 있으면 뭐 지금과 같은 기회가 한 번씩 옵니다. 계속. 예. 만약에 지금 그러면 풀로 주식이 있다. 그러면 30%의 비율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면은 그건 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전략으로 그런 30%를 좀 확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럼 뭐 저희 고객들한테 제가 조언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기존에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작년 6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한 60% 수익 났고 10월, 11월 달에 뭐 들어오신 분들은 30% 전후로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30%의 이익금을 이제 찾아가시면 일단은 현금을 이제 빼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자문사에다가 위탁을 한 고객 입장에서도 현금을 챙겨놨기 때문에 어떤 돌발 악재가 터져도 마음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뭐냐? 행복하자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하실수록 수익이 더 납니다. 근데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설사 돈을 벌어도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 마음, 내 영혼이 다 예, 마음이 썩고 있는데. 그리고 입금을 찾아가시지 않는 고객분들도 저희가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좋고 예, 조정이 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가지시고 작년하고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작년에는 추세를 그냥 올라타는 매매를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장이었다면 올해는 분명히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면 수익에 플러스가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장이 버블이다 또는 좀 무섭다라는 분들은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자금을 태우겠다 이러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단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왔을 때도 좀 더 기다리는 게 그러면 돈을 버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 또 투자를 하는 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2009년, 10년, 11년도가 리만 사태 있고 난 이후로 굉장히 강했던 장이었고, 근데 2009년, 10년, 11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에는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고요.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그때도 무시무시했었죠. 일본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막 폭파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 때문에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돌발 악재는 그러면 그리스 사태, 동일본 대지진,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또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이거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이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발 악재가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안 나오면 어떻게 시장은 반응을 할 거냐면 지금 무거워진 이 주식시장에 미리 가격을 다 올해 이익을 다 선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기간 조정만 거칠 거고요. 그런 기간 조정조차도 나는 무섭지 않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사게 되면 뭐 3,400, 3,700, 뭐 4,000도 가겠죠. 갈 수 있다. 네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이 락다운 조치가 풀리면서 여기서 경기가 한 번 더 제대로 점프업 하는지를 외국인의 매매도 최근처럼 조금 관망 분위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체를 다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3,400, 3,500을 가는 게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가 발생하면 더 크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조금 예측 가능한 대외 변수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단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변수는 금리거든요. 금리요? 네.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금리니까.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또 작년 연말에도 0.6이었던 미국 국채 금리가 1%까지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아직까지 실세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플러스로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소위 말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CPI도 같이 돌아서고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PPI, CPI가 돌아서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의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CPI는 말대로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서 지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와중에 보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보면 주가는 항상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탁 터치를 하면 주가가 와장창 한 번씩 무너져요. 그게 2018년 2월 달에는 미국 10년물의 금리가 3%를 터치하면서 시장이 한번 왕창 한번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그걸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면서 한번 확 밀렸었죠. 네. 그리고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또 한번 S&P 500이 와장창 무너지죠. 그때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2018년에. 올리는데 지금 장기금리랑 여러 가지 실질금리랑 이렇게 보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주가가 또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FOMC 회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를 이번에도 해줬죠.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말라고.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의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1.5%, 최소한 1.5%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주식시장의 위협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1.5%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도 거의 2%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서는 금리는 위험 요인이 아니다. 금리가 근데 1.5%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반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개인 투자사에서 좀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공매도 재개 이슈입니다. 예. 공매도 재개 이슈가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이 공매도가 재개됐다고 해서 3,200이 2,700까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지수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단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 헤지펀드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주식을 사고 안 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헤지펀드들이 최근에 10년 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 헤지펀드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이 흘러왔냐면 건설주가 가면 그냥 건설주 전체가 다 같이 올라요. 그렇죠? 네. 화장품이 간다면 화장품 전체가 다 같이 오르고 그런 식의 모습. 은행주가 가면 은행주 다 같이 올라요. 근데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하면서 생긴 현상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을 롱 잡고 아모레퍼시픽을 숏 잡고 예. 누가 더 장사를 잘하지? 어디가 더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런 걸 조사해서 그런 롱숏 전략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가의 섹터별 이런 차별화는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냥 좋은 주식을 사면 좋은 주식은 오히려 가수요가 생기죠. 헤지펀드들이 100억이 있으면요.
좋은 주식을 200억을 사고 나쁜 주식을 200억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은 제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억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은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뉴트럴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공매도가 재개되면 제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의 더 좋은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예, 공매도는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쇼트 스퀴즈라는 말이 있었었죠. 2017년도에 장이 강했을 때 하반기에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공매도 상위 종목 10종목을 제가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 상위 종목 10종목의 1등이 셀트리온이었거든요. 아, 네네. 네. 쭉 나래비를 세어보면 그 주식들이 2017년 하반기에 완전히 불을 뿜었습니다. 쇼트 스퀴즈가 발생을 한 거죠. 즉 시장이 강세로 가면서 얘네들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왕창 때려놓고 쇼 포지션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때 10% 이상만 골라서 매수를 해도 주식이 그냥 빵빵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에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용을.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확히 공매도 세력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이나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게 크게 시장을 뒤흔들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